자, 주제 15번이고요. 요거랑 내가 어젯밤에 급하게 올린 거 요거 있잖아. 이거를 원래 내가 이쪽 빈칸에 쓰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의 밀란이 예상돼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어제 6시간 동안 이거를 만든 거예요. 6시간 만든 거 치고 되게 별로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거 만드는데 아니 너무 오랜 고민과 내가 설명하는 것까지 다 담아서 너희가 한 글자도 최대한 쓰지 않게 하고 싶어서 만들었으니 부디 정당 정치에서 한국사를 놓지 마시고 좋은 거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아직 놓을 때가 아니에요. 예송 한국까지 일단 들어보고 결정해. 알겠지? 자, 가봅시다. 훈구부터 볼게요. 자, 훈구. 언제 처음 등장을 했지? 훈구 얘들아? 세조 시기 때 세조가 북하였던 단종을 제거하고 수양대군이 스스로 세조로 즉위를 하게 되잖아. 영화 관상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정재가 가장 멋있게 등장하는 그 장면이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하잖아. 그치? 답정너였지. 그치? 왕이 되고자 했던 거잖아. 그래서 그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을 일으킬 때 공을 세운 신하들이 세조 즉위 이후에 훈구라고 불리우게 됐어요. 훈구파가 형성이 됐고요.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축적하기 위해서 각종 불법과 수탈을 자행하곤 합니다. 이와 달리 사림은요, 처음부터 관직에 진출했던 애들은 아니야. 대신 각 지방에서 성리학 연구에 힘쓰던 지방 사족들을 우리가 사림이라고 불렀어. 이들은 성리학적 도덕 정치랑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를 강조했던 애들인데, 성리학적 도덕 정치란 무슨 말이냐? 스스로 도덕적인 사람이 된 다음에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인 거야. 그 말인즉슨 지배층이나 군주도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내면에 도덕성을 갖춘 다음에 다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란 기존까지는 국왕과 중앙에 있는 관직자들이 정책을 결정해왔어. 그치? 그들이 지방 곳곳에 있는 여론을 수렴하거나 하진 않았어. 그러나 이 사림이 주장했던 바는 지방 곳곳에도 우리 유교의 나라 조선에는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똑똑한 선비들이 많다. 고로 그들의 의견까지 모두 수렴해서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사족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치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 이들이 지방에서 열심히 성리학을 공부하다가 성종 시기부터 대거 과거에 합격하게 되면서 3사라고 하는 언론기구를 중심으로 중앙관직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전까지 훈구만 가득했던 궁궐 안에 사림이라는 애들이 침투를 하기 시작했어. 어떤 기구로? 3사라는 기구로. 3사는 언론기구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비판하고 간쟁하고 탄핵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 탄핵과 간쟁과 비판의 대상이 누가 됐겠니? 당연히 훈구가 타겟이 됐겠지. 그래서 사림이 침투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림과 훈구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발생을 하게 돼. 그 과정 속에서 4차례의 사화가 발생을 하는데, 사화란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는 뜻이야. 4차례의 사화가 발생하면서 사림이 성종 시기 때 점점 중앙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하지만 다시 한 번씩 타격을 입기 시작을 한다는 말인 거지. 자, 다 같이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그렇지, 나는 이 순서를 낼 거야. 네? 아주 멋있게 낼 거야. 네? 그러니까 특징, 주요 인물, 배경, 결과, 발단이 된 사건 등등 어떤 키워드를 보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바로바로 캐치해서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침을 나와야 돼. 추침을. 그렇죠. 자, 모호사화부터 볼게요. 이제는 왕이 연산군이야. 얘들아, 연산군. 연산군 시기에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사화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모호사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사건은 뭐냐? 사림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스승이 쓴 글인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 역사소에다가 삽입을 하게 됐어. 김일손이라는 사람은 춘추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역사를 서술하는 걸 담당했던 관리야. 근데 이 사람이 사림 스승이었던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역사서에 실었다.
자, 조의제문이 일단 어떤 내용이냐? 중국 초나라의 왕 의제가 항우에게 패배한 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내용인데 이때 의제를 되게 안타까워하고 애도하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 일단 쓰고 나서 설명을 더 할게. 아침표 4개, 얘가 왜 뒷자리 맞지? 설명해도 돼요? 네, 좀 더 쓰면서 들으세요. 자, 이 내용이 왜 문제가 됐냐면 사실 문제될 게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훈구 애들이 억가를 한 거야. 자, 의제가 단종을 상징한다. 항우가 세조를 상징한다. 이 말인즉슨 의제가 억울하게 죽은 게 안타깝다라는 내용이잖아. 그 말인즉슨 세조 때문에 단종이 억울하게 제거된 게 안타깝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잖아. 그 말인즉슨 이 조의제문은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을 은근히 돌려가기 위해서 살인애들이 굳이 역사서에 넣은 것이다라고 훈구가 해석을 하는 거지. 아니 그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밀리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훈구의 대표 주자였던 이제 유자광이 이걸 되게 비난을 특히 했거든. 이 조의제문이 세조를 비난하는, 계유정난을 비난하는 글이다라고 하면서 훈구 애들이 비판을 했어. 그래서 결국 연산군이 훈구 쪽에 귀가 흔들렸어. 그래서 김종직을 부관참시가 뭔지 아니? 네. 죽은 시체를 다시 까서 산산조각 내는, 그래서 죽은 사람임에도 그 죄가 막중하다 하여 한 번 더 처벌을 내리는 관행이거든. 그래서 김종직은 부관참시를 당했고 김일손을 비롯한 살인 세력들은 관직을 박탈당하거나 유배당하거나 또는 처형에 처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호사화를 통해 살인이 화를 입게 된 거죠. 자, 모호사화의 경우에는 조의제문이라는 불씨가 연산군에게까지 화르륵 돼서 연산군이 분노를 한 거였어. 그치? 근데 갑자사화의 경우에는 연산군이 패비윤씨 문제라고 하는 불씨를 스스로 꺼낸 거야. 패비윤씨가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지? 패비윤씨는 성종의 와이프였어. 그리고 성종과 패비윤씨 사이의 아들이 바로 연산군이었어. 패비윤씨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냐면 성종이 왕으로 있을 때 얘들아 패비윤씨가 시기 질투가 엄청 심했었대. 그래서 다른 후궁들이 성종과 같이 있는 꼴을 보지 못하고 왕비로서 채통에 어긋나는 행동도 일삼았던 인물이었대. 그러다 보니 패비윤씨를 제외한 나머지 후궁들과 패비윤씨의 시어머니 즉 성종의 엄마 있지. 그 사람이 똘똘 뭉쳐서 패비윤씨를 은따시키기 시작했고 결국적으로는 이 윤씨를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까지 만들어. 그러다가 그 다음에 연산군이 이제 왕이 됐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자기의 엄마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일으켰던 게 갑자사화야. 그래서 연산군은 자신의 엄마인 윤씨가 폐위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 폐위되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 행동하지 않고 묵인했던 사람 전부 다 처형시켜. 그래서 이때는 사화이지만 살인뿐만 아니라 훈구까지도 대거 타격을 입었던 사건이야. 그냥 자기 엄마 가만히 냅둔 사람 다 죽였으니까. 자, 그럼 우리 훈구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훈구만 가득했던 살기 좋은 세상에 살인 애들이 침투를 하면서 훈구를 비판하기 시작했어. 슬슬 짜증이 기어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마침 사화가 터져서 살인 애들이 타격을 입었네. 참아야지. 훈구 애들이 참고 있었는데 갑자사화가 터졌어. 살인만 화를 입은 게 아니라 지금 누구도 피를 봤어. 훈구도 피를 봤어. 제대로 빵이 친 거야.
그래서 일으켰던 사건이 중종반정이야. 훈구파가 주도가 돼서 그 연산군을 축출해 왕위에서 내쫓아버리게 돼. 그리고 나서 진성대군을 새롭게 중종으로 왕위에 올리게 되죠. 자, 연산군을 축출했던 이유는 별거 아닌 이유를 다시 들먹이면서 신하들 사이에 피바람을 불게 했던 이유도 있었고, 경연을 중지시키면서 니들이 뭔데 나를 가르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대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자신 왕권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신하들은 가차없이 처형에 처하게 했고, 또 지나가는 부녀자들에게 수위 높은 농담이나 장난을 치면서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일삼았던 왕이 연산군이었어. 그러한 소소한 불만들이 축적되다가 갑자사화가 계기가 돼서 빵 하고 터진 거지, 훈구들의 불만이. 그래서 결국 중종 반정을 일으켜서 연산군이 끝이 나고 중종의 시대가 열리게 돼요. 자, 중종은 얘들아, 훈구 애들이 이렇게 왕으로 앉혀준 애잖아.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얘는 훈구 세력의 허수아비가 될 확률이 높아, 맞지? 근데 중종이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즉위하자마자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훈구 세력은 제껴놓은 채 다시 사림 애들을 부둥부둥 해줘. 사림 애들을 가지고 견제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사림 애들, 특히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등용되기 시작해요. 중종 시기 때. 그래서 중종 때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 세력들이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개혁이 바로 현량과야. 현량과란 각 지방의 뛰어난 인재를 추천받아 그 다음에 간단한 시험만 치러서 관직에 등용시켜준 제도야. 그렇다면 현량과를 시행했을 때 얘들아, 사림 애들이 많이 등용될까? 훈구 애들이 많이 등용될까? 그렇지. 각 지방에서 공부 열심히 한 뛰어난 애들은 다 사림이었으니까 사림 애들에게 이로운 정책이 바로 현량과였겠다. 그치? 그 다음 향약은 향촌의 자치적인 약속이야. 국가엔 법이 있고 학교엔 교칙이 있듯이 각 지방, 각 마을마다 자치적인 약속, 규칙이 있었는데 그걸 향약이라고 불러. 근데 향약을 보급했을 때는 사림 애들이 좋아할까? 훈구 애들이 좋아할까? 살인이요, 살인. 사림, 그치. 사족 중심의 향촌 지하치 지배 질서를 추구했던 사림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부합했던 정책이 바로 향약 보급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현량과도 향약도 사림에게 기분 좋은 정책이었던 거지. 자, 마지막 위훈삭제는 중종 반정에 아무런 업적도 세우지 않았으면서 이름만 슬쩍 끼워 넣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짓된 공문들을 전부 삭제하자는 거야. 지금 선생님 이거 조사 받았잖아, 그치? 다 같이 4명이서 열심히 하는 걸로 보였는데 너희들이 느끼기에는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그치? 그러한 사람들은 점수를 깔아. 거짓된 공문을 삭제해라 라고 하는 것이 위훈삭제야. 그렇다면 얘들아, 위훈삭제를 시행하면 삭제로 인한 타격을 받는 건 사림일까 훈구일까? 훈구지. 왜냐? 중종반정을 일으킨 게 훈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슬쩍 무임승차한 애들도 다 훈구일 거 아니야.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현량과 향약, 위훈삭제, 이 일련의 조광조의 개혁들은 사림에게는 기분 좋은 정책이었으나 훈구에게는 기분 나쁜 정책이었어. 이러한 조광조의 개혁 성향 때문에 그 다음 사화인 기묘사화가 발생을 하게 돼. 기묘사화란 조광조의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에 위협을 느꼈던 훈구파이들이 무언가 모함을 꾸며내면서 시작이 되게 돼. 자, 그 모함이 뭐냐? 이따 쓸 시간 드릴게요. 설명을 듣고 쓰세요. 자, 훈구파 애들이 모함을 꾸며냈다고 했잖아, 그치? 훈구파 애들이 궁궐을 거닐다가 나뭇잎을 하나 발견을 해. 그래서 그 나뭇잎에다가 꿀을 발라서 글씨를 새겼어. 그 글씨가 바로 여기에 그려진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한자야. 꿀을 발라서 글씨를 새겨서 나뭇잎을 내려놨어. 시간이 지나면 그 나뭇잎이 어떻게 될까? 벌레들이 갉아먹어서 글자 모양대로 구멍이 뚫렸을 거야, 그치? 자, 트랩은 설치가 완성됐어. 자, 이제 훈구들의 연극이 시작되는 거지. 궁궐을 거닐다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어라! 나뭇잎이 있네. 이게 뭐지? 글자가 새겨져 있어. 뭐라고 새겨져 있지? 주초위왕이래. 이게 뭔 소리야? 탐정놀이가 시작됐어. 주랑 초를 합쳐보자. 조가 된다. 아, 주초위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두 글자를 합치면 이 모양이라는 거지.
진짜 억까다. 이게 억까다. 해로 쓴 게 아니라 벌레가 갉아먹었으니까 뭔가의 해독이 필요했던 거야.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한 글자인 것 같다 라고 홍보애들이 모르는 척 탐정놀이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조초위왕이 아니라 조위왕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럼 조위왕은 무슨 뜻일까요? 왕이시여, 조위왕이란 조씨가 왕이 된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조씨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조광조일 수밖에 없죠. 아이고. 그래서 왕은 이 조광조가 개혁을 추진을 잘하니까 우쭈쭈 해줬더니 내 자리까지 넘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조광조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생겼고, 그 결과 조광조는 어떻게 됐느냐? 사형에 처해지게 돼요. 이거 열고 어떡해. 나뭇잎에 목이 날아갔죠. 자, 그래서 조광조가 사형에 처해지게 됐고, 조광조와 같이 개혁을 추진했던 살인 세력들도 대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숙청을 당하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시행했던 개혁안들, 현량과나 향약 같은 것도 전부 폐지가 되게 됩니다. 자, 중종 다음 왕이 누구니 얘들아? 명기. 인조 맞나? 인조야, 인종이야. 인종? 인종. 종은 앞에로도 인종. 인조는 나중에 그 남한산성에서 머리 찢는 그 왕이고요. 지금은 인종이에요. 아시겠죠? 자, 중종, 인종, 명종으로 이어지는 이 세 왕의 관계를 알아야 그 다음인 일사사화를 이해할 수 있거든. 자, 일단 중종에게는 부인이 여럿이 있었는데, 둘째 부인이 장경왕후 윤씨였고 셋째 부인이 문정왕후 윤씨야. 둘 다 윤씨야. 지금도 가끔 교실에서 동명이 있으면 큰 지민이 작은 지민이 뭐 나눠 부르기도 하잖아. 약간 그런 식의 이유로서 이 당시에도 둘째 부인의 가족 일파를 대윤이라고 통칭을 했고, 셋째 부인의 일파를 소윤이라고 통칭을 했던 거야. 각각의 부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 둘째 부인의 아들은 호, 셋째 부인의 아들은 환. 이 호랑 환이 중종 다음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두 명의 후보군이었던 거야. 그러니 당연히 중종의 마음에 잘 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왕이 다음에 되기 위해서 두 집안 간의 권력 다툼이 심했지 않았겠니? 그치? 그래서 대윤과 소윤이 격렬하게 대립하다가 결국 누가 이겼느냐? 대윤 측이 이겼어. 그래서 호가 인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대충 프린트에서 빠르게 눈치챈 친구들은 알겠지만 인종의 재위 기간이 어떤 것 같아? 되게 짧아. 1년도 채 되지 않는 되게 짧은 기간이야. 그치? 왜냐? 인종이 병양미가 넘쳐서 1년 만에 죽었어. 왕이 되자마자. 이때다 싶었던 건 바로 소윤이야. 그래서 왕이 될 수 없는 가문이라고 생각해왔는데 1년 만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잖아. 그래서 소윤 측 애들은 환희를 계속해서 왕으로 밀게 되고 결국 명종으로 환희 즉위를 하게 돼. 그래서 중종, 인종, 명종의 순서로 왕이 이어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단순히 대윤과 소윤이라고 하는 가문들의 싸움이 아니고 살인들 중에서도 대윤족을 지지하는 애들이 있었고 소윤족을 지지하는 애들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소윤 측을 지지했던 살인들은 인종이 왕이 됐을 때 힘을 다 잃었고 1년 만에 다시 명종이 즉위하게 됐을 때는 대윤 쪽 살인들이 세력을 많이 잃었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외척 가문들 사이의 권력 다툼 속에서 살인들이 새우등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을사사화라고 해요. 외척 간의 권력 다툼, 즉 대윤과 소윤 사이에 스스로 자신의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권력 다툼 속에서 각각의 세력을 지지했던 살인들이 타격을 입게 되었으니 이를 을사사화라고 부르게 되고, 이 을사사화를 끝으로 살인 세력들은 더 이상 중앙 정치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각 지방에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지방에서 자신의 세력을 나름대로 구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시간 좀 드릴까요? 네. 선생님. 네. 근데 네. 첫째 부인은 아들 제대로 된 아들이 없었어. 왕이 될 만한 아들을 낳지 못했어. 근데 저 장경하고 예씨랑 문정하고 예씨랑 가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가족 아니야. 전혀 관련해서.
30초 시간 더 드릴게요. 둘이 이름이 똑같아서 대윤하고 수연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잖아. 무슨 땡땡 윤 씨. 그래서 그게 뭐잖아. 그래서 성으로 부르다 보니까 딱 두 줄만 더 하고 끝낼 거야. 아니지. 장경이랑 더해? 그냥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응. 중종 이런 거. 그 이름 같은 거 안 모르는 거예요. 그쵸. 알 수는 있는데 굳이 나도 몰라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직전법 중간까지만 할 건데요. 직전법 하기 앞서 우리 과전법부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 자, 과전법이란 조선 왕조가 만들어지기 1년 전, 즉 1391년에 시행되었던 토지제도야. 경기지방의 토지의 수조권을 어떤 관리에게 지급해? 현직과 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급해. 그래서 죽으면 그 토지의 수조권을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두 개였어. 휴령전, 수신전. 그렇지. 얘네는 세습이 가능했어. 그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를 지급해야 되는데 토지가 부족해. 그래서 세조가 과전법 대신 이걸 만들었어. 직전법. 그래서 전직 관리는 이제 주지 않아. 누구에게만 줘? 현직 관리들에게만. 그치? 그리고 수신전, 휴령전 어떻게 돼? 폐지돼.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또 토지가 부족해. 그래서 직전법이 중단이 되게 되는 거야. 차라리 국가에서 돈이라도 더 얹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당시 국가 재정도 고갈되어 가고 있었던 상황인지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리에게 주어졌던 건 오직 녹봉뿐이었어. 녹봉이란 쌀, 보리, 콩이야. 먹고 살긴 해야 하니 쌀, 보리, 콩을 자루에 담아 주긴 줬던 거지. 근데 토지는 이제 더 이상 주지 못했어. 월급 안 받아요? 그게 얼굴. 이게 월급이죠. 녹봉 녹봉이. 월급이요? 네. 이런 그런 화폐 같은 걸 안 받아요? 네, 화폐 줄 돈이 없었죠. 그래서 이 결과 지주 전호제가 확산됐대.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토지에서 일하는 농민은 그 땅에서 농사만 지으면 되고 그 땅의 수조권자는 세금만 걷어가면 돼. 그러니까 관리랑 농민이랑 개인적인 친분이나 상하관계는 전혀 형성되지 않았던 게 맞아. 근데 이제는 아무리 관리가 돼도 토지를 주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토지가 너무 절박하고 절실하고 중요해.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수조권만 행사해야 하는데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람처럼 변질이 되어가.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작물의 종류, 누가 일을 하는지 사사건건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지역, 그 땅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자신의 노비인 것 마냥 부려먹기도 하고 10% 정도의 세금, 20% 정도의 세금 정해진 것만 걷어야 되는데 또다시 50%를 걷어가는 각종 수탈을 자행하게 돼. 이러한 현상을 지주 전호제라고 불러. 땅을 매개로 해서 소유권의 형태로 변질되었고 거기에 딸려있는 토지와 노동력까지 전부 다 관리가 좌지우지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가는 것, 그것을 지주 전호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뭐 질문 있을까요? 뭐 더 못 쓰는데 보여드릴 때 있어요? 다 썼어요? 써도 됩니까? 네. 네? 요거 좀 써주세요. 기다 풀어?